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KBS 노조 오늘로 총파업 94일째입니다. 어제부터는 광화문 광장에서 비리이사의 해임을 촉구하는 릴레이 발언도 시작했고요. 집행부는 무기한 단식 농성도 시작한다고 하는데 잠시 후 성재호 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조두순 사건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해서 오늘 청와대 조국 수석이 답변을 했죠. 재심은 불가하다. 하지만 조두순이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건 막을 수 있다, 막겠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나영양 같은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건지 우석대학교 김태경 교수의 설명 들어보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요. 초대 대법원장을 지내셨죠. 가인 김병로 선생의 생애를 통해 오늘날 사법개혁이라는 과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가인 김병로라는 제목의 책을 펴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인섭 교수 함께 만나보겠고요. 안진걸의 이웃사람, 얼마 전 파업을 했던 지하철 9호선 지옥철 노동자들 이야기 나눠봅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오늘로 94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KBS 새노조 소속 노조원들, 어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비리이사 해임을 촉구하는 릴레이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노조위원장은 무기한 단식 농성을 선언한 그런 상태네요. 네, KBS 새노조의 성재호 위원장을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KBS 본부장입니다. 릴레이 발언이라는 게 어떤 거죠? 예, 일종의 이제 국회에서 하는 그 필리버스터와 비슷한 건데요. 네. 좀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 조합원들이 그 계속 이어서 24시간 그 철야로 쉬지 않고 우리 파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그럼 한 사람이 보통 몇 시간씩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보통 저희가 1시간 정도 해줄 것을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은 드렸는데 조합원마다 좀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2시간 하시는 분도 있고 30분만 하시는 조합원도 있고 또는 다시 와서 하는 조합원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시민들에게 KBS 새노조가 왜 파업하고 있는지 뭘 요구하는지를 알리는 그런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사실 그 우리가 파업을 오늘 94일째를 맞고 있는데요. 그 지금 방통위가 사실 감사원 감사 결과 KBS 이사들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업무 준비를 대규모로 유용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런 비위가 심각하게 드러난 이사들을 어서 빨리 대통령에게 해임해 줄 것을 건의할 것을 그걸 의결해달라는 그 촉구를 하는 차원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사실. 감사원이 업무 추진비 사용한 실태를 조사했더니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더라. 그러니 감사원의 의견으로 방통위 쪽에 뭔가 조치를 취해라라고 보낸 거죠. 해임을 건의하라고 이미 통보가 갔고요. 지난달 24일 날, 10월 24일 날 통보가 갔고 그거에 대해서 방통위가 행정처분을 위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아서 열흘 지나도록 저희가 이렇게 거리에까지 나와서 릴레이 발언도 하고 또 이제 언론조위원장과 함께 제가 단식에도 돌입해서 하루라도 빨리 좀 앞당기려고 그렇게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왜 열흘 넘게 가만히 있답니까? 지금 방통위가 아마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아직 결론을 내지는 못했어요. 누구를 비위 정도가 심각한 이사가 누구인지에 대한 결론, 그리고 그 비위 정도가 심각한 걸로 과연 해임이 가능하냐. 물론 감사원의 판단은 나왔지만 방통위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면서 거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적 검토 없이 만약 해임 건의를 했다가 그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혹여 법원에서 승소라도 하게 되면 뭔가 명분을 잃는다. 이런 걸 우려하는 것 같군요. 그렇죠. 물론 그런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미 감사원이 철저하게 조사를 이미 한 거고 각 개인적으로 면접조사까지 다 한 상태이고 그리고 감사원이 통보를 한 지가 무려 지금 열흘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이미 법률 자문을 해도 끝날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그리고 어떤 해임 조치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려면은 사전에 소명 통보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해임 대상자 비위 정도가 심각한 몇몇 이사들에 대해서는 해임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해놓고 예. 그들의 소명을 듣고 판단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사전 통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이른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의견 제출을 하라고 통보는 했지만 그거는 예.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 조치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예. 사실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누가 해임을 될지 이거를 정해놓고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사전 통지를. 예. 그래서 그걸 아직 안 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 상태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시일이 걸리니 소명을 받기 위한 시일이 걸리니 일단 통지를 빨리 해서 예. 그 소명을 받아보고 판단을 해도 되지 않느냐.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오늘 오전에도 방통위 회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아무런 논의가 진척된 게 없답니까? 저희도 별다른 논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인호 이사장 같은 경우는 이번 감사가 편파적인 감사고 정치적인 감사고 이런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가지 점에서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저는 언어도단이라고 보지만요. 일단 이 감사원 감사는요. 저희 언론노조 KBS 본부가 요청한 겁니다. 감사를 예. 해줄 것을요. 예. 왜냐하면 이사들의 법인카드와 관련된 비리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저희의 어떤 조사나 취재에 의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저희한테 공익 제보를 해주셨어요. 수신료로 예. 바탕으로 만들어진 KBS 법인카드를 마구잡이로 쓰고 다닌다. 예. 심지어는 나한테 주고 갔다. 맘대로 쓰라고. 이런 제보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저희한테 제보가 접수돼서 그런 것들을 의혹을 기자회견까지 했었고 예. 그래서 모든 이사들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해달라. 예. 감사원에서. 예. 문제가 있으니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예. 이게 무슨 어떤 방송 장악이니 무슨 정권의 홍위병이니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고 예. 이거는 국민이 낸 수신료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이 낸 수신료이기 때문에 그것이 100원이냐 100만 원이냐 1000만 원이냐 이거를 떠나서 한 푼이라도 이용한다는 것은 이사로서 자격이 없다는 네. 노조에 들어온 카드 주고 갔다는 공익 제보가 그게 애견 카페 동호회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예, 그쪽 애견인들 가운데 한 분이었죠. 네. 지금 MBC도 파업 이제 철회했고 또 KBS의 이른바 제1노조도 파업을 철회했고 지금 네. KBS 새 노조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조합원들 많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현재 이 내부적으로 동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예. 사실 지금 최장기 파업이 불가피하고 100일도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다만 그런 어떤 내부적인 동력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오직 한 가지만 지금 사실은 좀 답답한 부분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MBC가 새롭게 시작하고 있고 예. SBS도 최근 사장 임명 동의제를 실시하면서 새롭게 변신하면서 뛰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 KBS만 경쟁력이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이를까 봐 이렇게 뒤쳐져서 네. 그리고 뉴스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이제 영원히 잊혀지고 버림가 될까 봐. 예. 그래서 이 흐르는 시간이 정말 가장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죠. 알겠습니다. 예. 방통위 즉각 행동에 좀 들어가라 이거군요. 딱 간단히 말해서. 맞습니다. 네네. 바로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 절차를 오늘이라도 아니면 내일이라도 당장 좀 시작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네. KBS 새노조의 성재호 위원장이었습니다. 지난 2008년 발생한 일명 조두순 사건, 징역 12년형 받았는데 3년 후인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자 국민들이 조두순 재심에서 무기징역으로 처벌 강화해달라 이런 청원이 이어졌죠. 오늘 청와대 조국 수석이 답변을 했는데 법률상 재심은 불가능하다. 다만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서 이 조두순이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재범하는 것을 막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성범죄 피해자들 심리치료를 해오신 우석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김태경 교수 연결해봅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법률적으로 오늘 청와대의 답변은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재심은 사실 안 되는 거겠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예. 법률상 재심은 처벌받은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만 가능한 거라고 하니까 무기징역으로 더 세게 처벌하기 위한 재심은 법적으로 우선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말이죠. 네. 대신에 전자발찌 7년간 부착해야 한다. 법무부 보호관찰 받아야 되기 때문에 특정 지역 출입금지나 이런 것 등등 할 수 있다. 이러면 피해자한테 충분한 보호 조치가 될까요? 글쎄요.
사실상은 전자발찌를 차거나 보호건찰 중에서도 재범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예. 얼굴도 공개될 예정이에요. 5년간 신산정보 공개되기 때문에 이거는 실효성이 있을까요? 실효성에 대해서는 설왕설래 말이 많아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발찌를 차고도 재범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하. 과연 억제 기능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여론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 무엇보다 얼굴 공개의 경우에는 집집마다 우편으로 사진이 배달이 돼요. 네. 그걸 저도 보호자라서 받아보곤 하는데 예. 피해자 보고 가해자가 주변에 있으니 얼굴을 잘 익혀두고 알아서 조심하라는 의미로 비춰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이고. 네, 이거에 대한 재검토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네요. 제도 자체는 되게 의미가 있는 제도이긴 한데 네.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3년 있으면 이제 출소하는데 가장 우려되는 게 혹시 조두순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이거거든요. 재범 네.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범행의 그 수법이나 이런 걸 봐서는 재범 가능성은 낮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만한 사건입니다. 낮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있다?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요. 아이를 유인해서 폭행하고 그런 상태에서 성폭행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감정 조절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예. 그런 맥락에서 재범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예. 그리고 피해를 당했던 피해자들은 범인이 출소할 시점이 되면은 심리 상태가 굉장히 불안해진다면서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스마일센터에서 운영하는 생활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예. 그곳에 긴급 도피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그래요. 그 정도예요? 네. 예. 그 피해자 나영이 얼마 전에 수능을 치렀어요. 꿈이 의사라고 네. 하는데 벌써 한 5년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의사가 되고 유명해지면 범인이 해코지하러 금방 찾아올 것 아니냐. 아예 학업 중단을 원할 정도였다는데 이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심리 상태입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많은 피해자들이 실제로 그런 호소를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아동기에 피해가 있었던 분의 경우에는 청소년기, 성인기 초기, 그다음에 이제 연인이 생겼을 때 결혼하고 출산기까지 해서 그 삶의 그러니까 그 많은 스트레스가 있을 만한 고비들마다 예. 과거의 트라우마가 재경험되는 현상은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예. 오래전부터 이 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을 만나서 상담해 오셨는데 뭐 지금 그처럼 불안해하고 그러다가 아예 뭐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고 이런 사례들도 많았습니까? 네,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결혼을 해서 그 아기를 낳았는데 갑자기 남편 얼굴이 가해자의 얼굴로 보여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례도 봤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런 그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정말 어떤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되게 많은 조치들이 이미 있고요. 예. 문제는 피해자는 사건 직후부터 뭐 범인 출소하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신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예. 이게 제도보다는 실효성을 먼저 검토를 해서 정말 도움이 되는 제도들을 좀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심리치료가 단기가 아니라 예. 장기적으로 꾸준히 지속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심리치료를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은 좋은데, 내가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범인이 출소할 시점쯤 해서는 그러면 그 당시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뭐 경찰력을 동원해서라도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호 조치가 꼭 필요한데 현재는 사실은 그 시점에선 받을 수 있는 보호 조치가 없습니다. 법률상 없죠. 네,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 혼자 감당을 해야 하는 상태이고요. 예. 사실은 보복범죄가 지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보복범죄 때문에 다시 저희한테 와서 도움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예. 보복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들 장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장 출소 시점부터 일정 기간 동안은 공권력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 같은 건 필요하겠군요. 굉장히 시급히 필요한 지점이죠. 네. 아이고, 이제 뭐 법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3년 후에 출소, 지금부터 한 3년 그 사이 동안 얼마나 불안할까요?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잘 적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되게 대견하고요. 더불어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큰일이 생길 때마다 흔히 표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큰 사건의 피해자를 떠올리는데 피해자들에 따라서는 잊혀지고 싶어 하시는 피해자들도 많으십니다. 물론이죠. 네, 그래서 평범한 이웃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그들이 우리 이웃으로 평범한 이웃으로 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그 말씀, 평범한 이웃으로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미처 못하고 있는 게 뭔지 이번에 꼭 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우석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김태경 교수였습니다. 네, 오늘까지 프레시안의 곽재훈 기자가 수고해주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결국 오늘 새벽에서야 예산안 처리됐죠?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오늘 새벽 12시 30분 정도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정 처리 시한이 12월 2일을 결국 나흘 넘겨서였는데요. 이 예산안은 재석 178인 가운데 찬성 160, 반대 15, 기권 3표 이렇게 표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당은 이 예산안 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을 했고요. 의결된 예산안 총액은 428조 8,626억 원 규모였고 내용은 앞서 나왔던 여야 지도부의 합의안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네, 한국당은 아예 불참했다면 반대 15표는 주로 바른정당? 네, 바른정당 11명 전원에 국민의당에서 이현주 김중로 의원이 반대했고 한국당 신상진 주호영 의원이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기권은 한국당 김연아 의원,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그리고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었습니다. 이 국민의당에서 이현주, 김중로 두 의원이 반대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취지입니까? 일단 이 두 분은 공무원 증원 반대라든지 최저임금 상승분을 국비로 지원하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바른정당의 반대와 아주 유사한 취지였습니다. 특히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취지로 본회의장에서 반대 토론까지 했는데요. 그래요? 사실 앞서 본회의 직전에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반대 투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회에 일순 긴장이 돌기도 했는데 의원총회 결과 이 김경진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이 압도적 다수는 찬성 의견이다. 일부 반대가 있다. 이렇게 의총 결과를 브리핑했고요. 실제 결과도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12시 넘어서까지로 이렇게 본회의가 길어진 건 한국당 의원들 때문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은 예산안 투표를 거부하고 또 본회의장 안에서 고성 항의를 하면서 의사 진행을 좀 방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본회의를 한 차례 정회시키고 예산안 처리를 몇 시간 늦추는 정도가 이 한국당이 얻었던 성과의 전부였습니다. TV 화면 보니까 의장석 앞에 나가서 막 구호 외치고 그런 모습도 있던데요. 네, 선진화법 통과되고는 좀 이례적인 모습인데요. 본회의장 안에서 이렇게 팔을 흔들면서 구호를 외치는 등 예산안 처리에 한국당이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 본회의 의사 일정 1항이었던 법인세법 개정안이 가결된 직후인 밤 10시 12분경에 이미 반대 당론을 정하고 이 당론을 어떻게 관철할 거냐 이 대응 전략을 논의 중이던 한국당 의원들이 이 본회의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서 고성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이 먼저 가결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반대표가 워낙 좀 많이 나와서 한국당이 처음부터 거기에 표결했으면 법인세는 부결될 수도 있었다 이런 기사가 쭉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숫자만 보면 그게 맞는데요. 좀 가정적인 얘기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부수법안이 안건 순서상 예산안보다 먼저 가결이 됐었는데 법인세법은 재석 177인 가운데 찬성 133, 반대 33, 기권 1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법은 특히 이제 국민의당에서도 김성식 의원이 반대 토론을 했고 정의당에서도 왜 그러니까 정부 원안대로 많이 세금을 올리지 않고 깎아주냐 이렇게 좀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한국당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반대표가 33표, 기권이 11표나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표 33표에 한국당 전원 참석했으면 부결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분을 아까 가정적인 얘기라고 말씀을 드린 게요. 한국당 의원들이 만약에 들어와서 그럼 한국당은 반대할 게 다소 뻔한 상황인데 국민의당에서 반대표가 21표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국민의당 의원들이 그대로 반대를 해서 한국당 이중대다 이런 비판을 받는 선택을 과연 했을지 사실 이건 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오늘 김광림 한국당 정책회의장이 이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니까 그건 언론에서 하는 얘기가 안 맞다 이렇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반대 토론하고 소득세 법인세를 반대를 했으면 아마 가까스로 통과는 됐을 거다. 한국당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반대하고 싶은 사람들이 마음 놓고 반대를 한 거지 우리가 들어가서 빨간불이 다 켜졌으면 그 사람들 반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참석했으면 국민의당은 찬성으로 돌아섰을 거다. 네, 이제 그런 취지였고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랬습니다. 수정안을 부결시키면 그럼 정부 원안이 올라오지 않느냐. 그럼 원안이 내용이 더 세지 않느냐.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고양이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나는 격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번 예산안은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과반 블록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은 뒷거래, 밀실 야합 이렇게 맞서는 그런 상태죠. 네, 그 호남 고속철도 그 부분에 그 사업 부분하고 선거제도 관련 부분 때문입니다. 네, 그 내용이 어떤 거죠? 이게 그 난항이던 협상이 갑자기 풀린 게 5일이었는데요. 그 전날 이 호남 고속철도 KTX가 이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이제 그런 사업 내용을 민주당이랑 국민의당이 합의해서 발표를 했고요. 예.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이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편 관련 민주당과 국민의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당에 대해서 한국당이 뭐 야당, 위장 야당이다, 야합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국민의당에서는 뭐 개헌이나 선거구제 같은 경우에는 정기국회 끝나는 대로 원래 하기로 했던 거다. 그러니까 후속 사업을 논의한 것뿐이지 야합이 아니다. 또 호남 고속철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정권 하에서 소외됐던 이 호남 지역 예산에 대해서 민주당, 국민의당 양당이 경쟁적으로 한 결과지 예. 뭐 무슨 예산을 얻는 대가로 우리가 무원칙하게 타협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 예산 협상을 좀 수월하게 푸는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분명히 없진 않습니다. 예. 그리고 뭐 선거구제나 개헌 문제는 두 당이 이렇게 논의를 좀 주고받았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남은 국회를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였습니다. 시사자키 1부 마치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요. 7시 5분 2부에 다시 찾아옵니다. 시사자키 2부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부터 정리해드리죠. CBS 김현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는요. 예, 빵의 눈물입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서울빵집 545곳이 무더기로 폐업한 건데요.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빵집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2013년엔 빵집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2,861곳이던 빵집은 4년 만인 지난해엔 3,475곳으로 늘었습니다. 예. 아마 식빵 전문점이나 발효빵 전문점 이런 다양한 빵집들이 생긴 걸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러다 갑자기 올 한 해에만 500곳 넘는 빵집이 무더기로 문 닫은 겁니다. 전년 빵집 수 대비 12%나 감소했는데 유례없는 일입니다. 예. 게다가 폐업한 빵집 90%가 동네에 흔하던 중소 개인 빵집이었습니다. 아니 작년까지만 해도 쭉쭉 증가하다가 갑자기 폐업한 이유가 뭘까요? 예, 이게 되려 빵집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부터라는 게 공통적 견해인데요.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전년도 말 점포수 대비 2%까지만 추가 출점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대기업 빵집 확장에 제동을 걸면서 개인이 운영하는 중소빵집은 지난해까지는 보호 효과를 나타냈지만 이게 끝난 겁니다. 폐업한 빵집 10곳 중 9곳은 중소 개인 빵집인 반면 양대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모두 합쳐 겨우 39곳만 줄었습니다. 예, 안타깝군요. 다음 뉴스는요? 예, 낚싯배 희생자 유족 2번 울리는 악플입니다. 며칠 전 영흥도에서 낚싯배가 전복되면서 15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어제 낮 12시 무렵 실종자 수색을 모두 완료했죠. 예. 유족들은 기사를 통해서 수사 진행 과정 등을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기사에 달린 악플에도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물론 고인들을 추모하는 댓글이 많지만 놀러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사고가 난 게 무슨 자랑이냐. 날도 추운데 왜 나가서 그러냐는 등 이런 조롱하는 댓글이 달린 겁니다. 아이고. 심지어 보상금 받아 좋겠다. 낚시에 미쳐서 가족을 팽개쳤네. 이런 원색적인 악플까지 올라오면서 슬픔을 감당하기도 버거운 희생자 유족의 가슴을 후벼파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호 때도 이런 이상한 악플들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 때도 단순히 교통사고인데 유족들이 보험금을 노린다거나 심지어 유가족층, 시체팔이라는 이런 끔찍한 단어들까지 나왔습니다. 포항 지진 때도 공부 못하는 지방 애들 때문에 피해봐야 되냐, 지진이 불안한 게 아니라 실력이 불안한 것이라는 악플이 달리기도 했는데요. 예. 서로 입장이를 생각하면 이런 악플은 절대 달리지 않을 텐데 가족을 잃은 슬픔을 생각해서라도 더 이상의 악플은 멈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런 악플을 상습적으로 다하는 분들은 저는 정신과적 치료를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제가 있어요. 다음 뉴스는요. 예, 러시아가 국가 주도의 도핑 스캔들로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이 금지됐죠. 예, 그런데 소치올림픽 메달리스트들도 약물을 복용했다고 폭로한 로드첸코프 박사가 네티즌 사이에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선한 공익 제보자인 그가 러시아의 표적이 돼 하루하루 불안함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부 사실 폭로했다는 이유로 지금 목숨까지 위협받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폭로 이후 신변의 위협을 느낀 그는 지금 미국으로 망명했는데요. 현재 그는 가족들이 보복을 당할까 무척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냐면 그 러시아 선수 도핑 파문에 연루됐던 인물 2명이 지난해 몇 주 간격으로 갑자기 숨졌는데 이를 두고 러시아 정부에서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네. 이런 로드첸코프 박사의 처지에 국제기구들은 그의 가족을 상대로 한 보복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강력한 경고를 날린 상태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현지 기자였습니다.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지금 시대적 과제가 되어 있죠. 자, 눈여겨 읽어볼 만한 책이 한 권 나왔는데요.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선생의 삶을 다룬 가인 김병로라는 제목의 무려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두툼한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한인섭 교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한 교수께서는 김병로 선생에 대한 글들을 오래전부터 써오셨었죠? 예, 지난 10년 동안 그러니까요. 이것저것을 계속 써서 전체 그림자를 잡아서 이제 확고한 형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우리 청취자께서 이름은 들어봤는데 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대 대법원장이신데 일제시대 때부터 어떤 삶을 사셨는지 간략히만 좀 정리해 주시면. 예, 제일 알려져 있는 것은 초대 대법원장으로서 사법권 독립의 수호자였다. 이제 이런 것을 두루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이전에 일제시대의 항일 변호사를 20년 동안 하면서 20년 독립운동가들의 변호인으로서 빠짐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 2년은 할 수 있지만 20년 동안 일관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죠. 법정에서도 독립운동가들 변호하면서 쩌렁쩌렁 울리게 소리를 많이 치셨다고요? 법정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유조리 최열렬한 변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죠? 가장 조리 있고 가장 열렬하게 변론을 해서 1시간 이상 변론을 토해내니까 입가에 침이 허옇게 묻을 정도로 변론을 했다고 그러고 그 변론을 보기 위해서 법원 직원들이 재판정으로 몰려들었다 이런 일화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해방되자 초대 대법원장을 맡게 되셨고 예, 한국의 사법부 하면 원래 건국기의 사법부는 아주 힘이 없는 거잖아요. 입법행정에 비해서. 그런데 이분은 사법부를 맡아서 사법권 독립을 거의 그분의 영향력에 의해서 사법권 독립이 유지가 되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런 걸 좀 상징해주는 무슨 사건 같은 게 있습니까? 이제 권력이 이제 법관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할 때 가인 선생이 이걸 단호하게 막았고 그다음에 권력에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내린 판사를 끝까지 보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 선생이 대법원장을 그만둔 뒤에는 법관 연임에서 법관 4분의 1을 이승만 대통령이 탈락시켜버려요. 4분의 1이나? 4분의 1을 탈락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인 선생 씨가 대법원장을 할 때는 그런 게 꿈을 꿀 수도 없는 거죠. 네네. 게다가 우리 법 체계를 정비하는 데도 큰 공을 세우셨다면서요? 네, 우리의 기본 법률, 이제 기본법이라 하면 민법, 민소법, 형법, 형소법 이런 기본 법률의 그냥 기틀을 만든 정도가 아니고 초안을 1조부터 1000조까지 1조부터 365조까지 다 직접 썼습니다. 그 초안의 토대 위에 그다음에 법정편찬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 이 안이 정부 안으로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가인 선생이 대법원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기의 입법자입니다. 입법자로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죠. 대법원장은 몇 년 하신 거죠? 대법원장이 9년 4개월을 했습니다. 9년 4개월. 퇴임하신 후에는요? 퇴임하신 이후에는 조용히 지내려고 했는데 58년, 59년에 이승만 정권이 경향신문을 폐간하고 진보당을 해산시키고 그다음에 법관들을 4분의 1을 쫓아내고 이런 이제 굉장히 악정을 자행하는 거죠. 권력 남용 행포를 하니까 아주 자유스러운 입장에서 언론에 이제 논설 같은 걸로 가장 강도 높게 이 그런 권력의 폭정을 비판하고 그다음 1960년 1월 달에 부정선거는 천추의 한이 될 거다라고 분명히 경고했는데 그 경고를
기다만 듣지 않았기 때문에 3.15가 나고 예.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는 4.19로 가고 예, 사태로까지 빚어졌죠. 예. 근데 그 당시 제야의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자, 헌법 수호자 역할을 실행해낸 것이죠. 네. 아무튼 일제 시대의 독립운동을 변호하는 그리고 해방되자마자 우리 사법권 독립을 만들어내는 예. 뿐 아니라 우리 법을 하나하나 다 직접 만들어내신 예. 게다가 이승만 독재에 항거하고 민주주의의 표상과 상징이 되신 예. 그런 삶. 예. 네. 우리 근현대사에 이런 분 또 있습니까? 뭐 또 있을 수는 없고 또 이제 예컨대 뭐 다른 훌륭한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현재의 입장 그때로부터 한 6, 70년 지난 현재 입장에서 볼 때 영향력, 지속적 영향력의 면에서 네. 가인 선생을 따를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현재의 법제, 현재의 사법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틀을 가인 선생님이 만들어냈거든요. 그렇죠. 그 면에서는 다른 분하고 비교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아니 그 법 체계와 법전을 직접 만드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화두가 되는 게 권력과 사법부의 관계, 그렇죠. 사법부 독립의 문제, 뭐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과거 역사를 거슬러서 귀감으로 삼아야 할 시절은 언제인가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 거슬러 올라갔죠. 처음에는 우리가 깜깜한 절망의 시대에 유신 50 시대에 살다가 법조인들의 상이 별로 아름답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추적을 하다가 거기에 드문드문 별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별자리를 그려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별자리 한가운데 가인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10년 동안 푹 빠져서 그것을 정리하고 그러면서 우리 21세기 독자들에게 그 발자취를 같이 걸어가는 심정으로 느끼게 해줘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땀 한 땀 써 내려간 겁니다. 방금 언급하셨듯이 유신 시대, 군사독재 정권 시대 사법부는 권력의 시녀였단 말이죠. 어찌 보면 신생 독립국의 가장 독립하자마자의 초기 그 혼란스러운 시간이 우리 사법부의 역사에서는 가장 사법부 독립이 잘 지켜진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도라기보다는 가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란 게 그렇죠. 일제시대 독립운동에 반열해서 한치도 뒤지지 않았죠. 그다음 해방 이후에 건국의 두 중심기둥.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있다면 그런데 가인 선생은 이승만 대통령이 임명을 했지만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원한 인사도 아니었고 그런 상태에서 대법원장이 됐을 때 저는 가인 선생이 이승만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법원장, 그렇죠. 대한민국의 입법자로서 스스로 역할을 막 굳건하게 잘 세워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표현을 쓰자면 이승만 대통령도 가인 선생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절대 함부로 못했을 것이고 바로 그런 관계. 서로가 뭐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이제 또 대통령은 권력 남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가인 선생은 대법원장으로 있을 때도 쓴소리를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전개를 했고 그다음에 대법원장 퇴임 이후에도 그런 것을 법리적으로 또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방향을 잡아 나갔던 것이죠. 네. 이 책 표지에 보니까 지공무사라고 가인 선생께서 직접 쓰신 거죠, 이건? 가인 선생의 삶을 어떻게 한마디로 이야기할까 쭉 찾아보다니까 자꾸 이 지공무사, 무사, 그냥 사사로움이 없이 모든 것을 공의에 입각해서 사고하는. 보통 우리가 선공후사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선공후사는 급하면 사도 약간 챙기는데 그게 아니고. 지공무사는 사가 아예 없는 아예 거죠.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삶은 정말 드물게 나타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후학들이 이 삶을 100% 본받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 자기 삶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한번 중요한 참고 내지 비교 사례로서 비교 모델로서 한번 음미하고 있으면 그것만 해도 자기 몸가짐을 고추 세우고 방향을 잡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가인 선생이 살아계셨다면 우리 사법부를 보고 뭐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건 모를 일이죠. 각 시대에 이제
각 사명감이 다르니까. 그렇지만 이제 가인 선생이 이제 보여준 그 모델을 보면 법관은 예를 들어 청렴, 강직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적인 이제 공무원이라든지 공직자의 경우에는 사사로움을 완전히 배격해야 된다는 자세로 나아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시대의 각 뭐 공직자들 또 혹은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이 뭐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자기 몸가짐을 바로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래서 법조 윤리, 뭐 법관 윤리, 또 뭐 공직자 윤리에서 아주 뭐 표상이 될 만한 아주 큰 그림으로 큰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쟁점이 되고 있는 예컨대 뭐 법관 승진 제도를 없앤다든지 뭐 법원 행정처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 구조를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법부 개혁에 지금 화두로 떠올라 있는 쟁점들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가 조금 좀 몇 줄기 모합니다만 이런 큰 주제지만 방금 표현에 의하면 작은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가인 선생 뭐라고 하셨을지 혹시 유추가 안 되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근데 우리가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바로 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저는 현재의 시스템이 정말로 올바른 공직자의 삶을 불가능하게 시스템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사람이 문제일 때 제도의 탓을 하는데 현재의 제도에서 사람이 올바르게 서는 것이 현재는 더 중요하다. 오히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가 사람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은 그렇지만 한 사람이 올곧게 서려는 자기 노력도 물론이죠. 너무 중요하다. 그게 가장 기본이죠. 또 너무 현안을 여쭤봐서 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른바 적폐청산해서 검찰은 뭐 대대적인 뭐 지난 정부의 각종 부패와 비리들을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 또 국민적 지지가 실려 있어요. 그런데 사법부에서 몇 건의 예컨대 구속영장 기각이라든지 또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석방한다든지 또 그것 때문에 또 대법원장이 또 한마디 하시기도 하고 이런 또 미묘한 쟁점 말이죠. 이런 상황 그래서 적폐청산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이제 공직자의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지금 수사하는 문제지요. 그러고 있죠. 고위공직자의 범죄는 수사가 돼야 되고 수사 절차대로 되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되건 기각되건 그것은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구속영장이 뭐 몇 건 기각이 됐다고 수사를 문 닫아라라고 하는 것은 아닌 거죠. 눈앞에 범죄에 대해서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한다라고 우리 형사소송법에 적혀 있어요. 그냥 법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희일비해서 무슨 뭐 영장 기각 인용 가지고 뭐 입초시 올릴 일이 아니다. 그냥 뭐 공소 시효가 끝난 것도 아닌데 지금 뭐 왜 10일 말에 그만둬야 되느냐? 그건 이상하잖아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검찰총장이 가능한 연말 안에 끝내겠다 이렇게 말한 게 좀 이상한 거네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형사정책의 초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그것도 이제 범죄 혐의가 처음으로 밝혀지기 시작하는 것이니까 그 국면에서는 영장심사도 하고 뭐 기소도 하고 증거의 다툼도 하고 이런 류의 과정들에서 약간의 뭐 마찰처럼 보이는 것도 그런 적법 절차의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거나 뭐 속도를 늦추거나 완급을 조정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원칙적으로는 없는 거죠.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 뭐 그 법적 과정, 사법적 과정, 형사 절차의 과정은 그거대로 맡기고 국민들은 이제 관계 법률가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꿋꿋하게 법대로 해 나가도록 성원도 하고 또 감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인섭 교수께서 그 법무부 안에 만들어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또 위원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찰개혁 잘 될까요, 이번에? 검찰개혁은 국민적 과제로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과거에 이제 독재하에서는 이제 정보부 기관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문민화되고 나는데 검찰의 권력이 너무 커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정상화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국민적인 염원이 공수처를 제대로 만들어서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과 함께 또 이제 공수처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이런 염원들이 있으니까 그 염원들을 잘 받아서 입법화 시키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된 뭐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뭐 협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어렵지만 해야 될 과제는 해야 하는 겁니다. 네. 가인 김병로 선생과 한 10여 년 대화를 나누시더니 모든 게 명쾌해졌네요. 해야 할 과제는 하고 원칙대로 하면 되고. 예, 지공무사. 당직 불굴 이런 자세로 뭐 하면 되는 거겠죠. 우리 뭐 법관 사법부뿐 아니라 모든 특히 공적인 영역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꼭 한 번은 좀 읽어봐야 할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가장 표상이 되는 한 분 가인 김병로 선생을 안내해 주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인섭 교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에 자칭 중립후보 이렇게 나선 사람들이 단일화를 위한 토론을 했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시죠. 결국 당내 통합은 이 계파 정치 청산에 있고 사당화를 막아내야 된다. 지금도 당 대표의 사당화 현상 여러분들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최고의 당을 이끄는 지도자가 상대 소위 계파를 향해서 바퀴벌레라든지 암덩어리 전 정말 세상이 제일 더러운 물질을 고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름이라는 말을 그 대표 입에 나오는 순간 저녁밥을 7시쯤 먹고 있었는데 밥을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저는 어떤 계파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배출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새 집을 짓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뛰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차례로 이주영, 한선교, 조경태 의원 목소리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주장들을 하고 있죠? 크게 두 가지 내용이 가장 이제 힘이 많이 실렸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제 홍준표 대표에 대한 강한 견제 심리, 이게 느껴지는 발언들이 나왔는데요. 들으셨다시피 당의 사당화를 막겠다 이 얘기를 모든 후보들이 하고 있고, 또 홍준표 대표가 친박계를 향해서 바퀴벌레, 암덩어리, 고름 이런 막말을 한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강력한 대여 투쟁을 자기가 이끌겠다고 한 것인데요. 특이했던 것은 이 얘기를 하면서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적을 가지고 있을 당시에 문재인 대표와 싸웠던 마음으로 투쟁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두 대목은 세 후보가 다 똑같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차이가 나는 대목은 뭐예요? 보수 대통합 이 그림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놓고는 좀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과거에 친박으로 분류됐던 한선교 의원 같은 경우는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복당하는 게 보수 대통합이 아니다.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았던 51%의 지지율을 다시 찾아오는 게 보수 대통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 조경태 의원의 경우에는 보수를 넘어서 중도와 합리적 상황을 가진 진보 세력까지 끌어안으려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비슷한 얘기 같으면서도 좀 다른 뉘앙스가 분명히 느껴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이주영 의원의 경우에는 외연 확장을 위해서라도 사당화를 막고 진정한 당내 통합을 해야 된다라면서 다시 홍준표 대표 책임론을 거론했는데 이건 쟁점에서는 좀 비켜가려는 이런 모습으로 좀 비춰졌습니다. 단일화 방식은 어떻게 되죠? 책임당원 1,000명을 상대로 해서 7일 오후까지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놓고 단일화를 하겠다는 건데요. 현재 원내대표 선거 판세는 3파전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홍준표 대표와 김무성 의원 쪽이 미는 김성태 의원이 유리한 구도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1차 투표에서 과반 확보가 안 되면 1, 2위를 놓고 2차 투표를 진행하게 되는데 중립 성향의 후보들은 여기 2차 투표에 진출을 하면 친박계 후보의 표를 흡수를 해서 1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반면 친박계 후보가 2위로 2차 투표에 진출하게 되면 중립 성향 의원들의 표심은 나눠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12일 날이죠? 그렇습니다. 지켜봅시다. 다음 뉴스는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에 협조를 해서 특검 도우미 이렇게까지 불렸던 장시호 씨가 오늘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검찰은 애초 장시호 씨에게 1년 6개월을 구형을 하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이것보다 1년이나 더 긴 그런 판결이 나온 셈이죠. 재판부는 이 삼성으로부터 후원을 받았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장시호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판단했고 또 이를 통해서 가장 이득을 본 사람도 장시호 씨라고 봤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앞으로 사건 관계자 들이 이 판결을 보고 수사에 비협조적이 되면 어떡하느냐 이런 우려도 많이 하는데요. 미국식 형량 거래가 우리 법 제도에는 없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왔다. 이런 평가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그렇고 오늘 이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이 검찰에 출석했다는데 이건 또 어떤 건입니까? 김명자 과총회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요. 이건 과학계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수사 때문이라고 합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과학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계기가 됐던 사건이 김대중 정부 시절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 회장이 과총 신임회장으로 그렇게 선출된 것이었다고 하네요. 블랙리스트가 뭐 여기저기 다 있네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게 청와대 지시라고 하는 거는 우병우 전 수석이 관련됐다는 거죠? 바로 그런 얘기인 거죠. 검찰이 지난번에 우병우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한 이후에 구속영장 신청을 아직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뭐 추가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건이라는 게 언론의 해석입니다. 또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에 반발했던 이 교육감들의 사찰을 국정원에 요구한 정황도 살펴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은 우병우 전 수석이 지난해 3월 말쯤에 열흘 내로 진보 교육감들의 약점을 알아와라 이렇게 국정원에 요구했다. 뭐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아니 뭐 교육감 사찰, 과학계 블랙리스트 수사할 대상은 뭐 점점 확대가 되는데 어제 검찰총장이 연내에 적폐청산 수사 마무리한다 이런 발언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걱정이라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오늘 청와대가 이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했습니다. 문무일 총장의 발언은 수사를 빨리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얘기했고요. 또 수사가 시작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서도 뭐 우선순위를 정하겠다는 것이지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또 오늘 한겨레 보도를 보면은 지금 주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대검하고 수사 내용을 제대로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내부에서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 검찰사를 둘러싸고 좀 내외에서 미묘한 분위기가 계속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묘한 분위기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 궁금하네요. 다음 뉴스는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오늘 2017년 하반기 경제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올해와 내년에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3.1%와 2.9%를 각각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통화정책을 포함한 거시경제정책은 좀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해야 되고 기업과 산업의 구조조정, 그 경제 시스템 구조개혁 등을 통해서 우리 경제 지속 성장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이런 지적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랑 한국은행은 내년도 3% 달성 무리 없다 이러는데 KDI는 그보다 낫네요. 그렇습니다. 이 KDI의 판단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요. 최근에 우리 경제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이 빠르게 증가해서 성장률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경기 개선이 글로벌 반도체 경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고용 측면에서는 가시적인 개선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네. 그래서 내년 취업자 수의 증가폭은 30만 명 내외로 올해에 비해서 축소될 것으로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소득 확대 정책으로 민간 소비를 늘리고 노동 수요를 좀 자극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KDI의 주장입니다. 네, 성장률 전망치가 다르면 금리에 대한 의견도 다르겠죠? 그렇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이 나왔는데 KDI 측은 아직 이른 판단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지금 물가 상승세도 뭐 분명하지 않고 경기 개선도 말씀드렸듯이 편중돼 있기 때문에 경기 조절에 좀 신중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 부분 한국은행과 완전히 판단이 다른 겁니다. 그러네요.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일자리 현장 간담회에서 아무리 성장하고 수출이 많이 돼도 일자리가 늘지 않으면 경제의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대목에 있어서는 이제 KDI하고 인식을 같이 하는 그런 대목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일자리 정책과 노동 정책에서 정부의 분명한 원칙과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지적이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음 뉴스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13일부터 3박 4일간 중국을 방문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이후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는데요. 국빈 자격으로 초청이 된 것인데다가 중국이 구상하는 1대1로의 중심 무대격이고 또 임시정부 청사가 있는 충칭시를 방문하는 일정도 있어서요. 양국 간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드로 인한 갈등이 이제 끝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뭐 한 가지 좀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는데요. 오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지난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중국 10대 도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사드를 인지하고 있는 중국 소비자 중에 사드 배치로 한국 제품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됐다. 이렇게 답한 사람이 8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어유, 많네요. 그렇죠. 다만 한국 제품을 지금 구매하지 않고 있다는 사람 중에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한국 제품을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 비율은 63.1%로 나타났습니다. 예. 즉 이번 방중 일정을 통해서 사드 보복 문제를 좀 마무리하게 되면 중국 소비 시장에서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결과인데요. 그러네요. 다만 지난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드러났듯이 우리와 중국이 좀 느끼는 사드 문제의 온도차 이게 또 다시 쟁점이 될 수 있어서 상황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 이것도 중요한 쟁점이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말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할 때 더 강한 압박과 제재를 위해서 중국의 역할을 요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면 원유 공급 중단 이런 것들을 직접 요청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언론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지금 뭐 북한에 특사도 보내고 할 만큼 했다 이런 얘기들을 뭐 환구시보 사설 등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어서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거냐 이건 좀 의문인 상황이고요. 다만 제프리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이 북한을 방문해서 외무성 부상과 회동하는 이런 일정도 지금 가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극적인 상황 반전이 있을 것이냐 이걸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중국 방문이 13일부터 시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직 조금 남아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돌아보는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부터 6일 동안 한시적으로 부분 파업을 진행했던 서울 9호선 지하철 직원들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전면 파업이 아니라 부분 파업이었죠. 출퇴근 시간대는 정상 운영하고 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고민이 많았던 것이죠. 예.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아무래도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예전보다는 불편이 가중되긴 했는데 예. 여기 이제 또 필수 공익 사업장이어가지고 그렇죠. 전면 파업도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6일 동안 했는데 어제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9호선 물론 시민들이 불편한 그런 비용은 치렀지만. 잠깐만 그 전에 파업이 끝났다는 얘기는 무슨 교섭이 타결됐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번에는 어차피 교섭 타결을 목표로 했다기보다는 지하철 9호선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을 알리기 위한 거고 목표여서 타결은 안 됐습니다. 그래요. 이분들이 주로 요구한 게 휴식 시간을 38분에서 한 2시간 정도 늘려달라. 그 지하철 안에서 계속 운행하면 엄청 피곤하고 뭐 공황장애가 있고 뭐 자살이 있고 막 이런 거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사람이 너무 적으니까 49명 정도 증원해 달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지금 9호선이 지옥철로 유명하잖아요. 내량으로 다니잖아요. 설계는 뭐 용량, 열량까지 다닐 수 있게 됐는데 그래서 증차해달라는 이런 요구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뚜렷한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가 내년까지 110량을 증차하겠다라는 이제 계획 정도는 밝히긴 했는데 다만 이번 파업을 통해서 이분들의 아주 열악한 환경 그다음에 지하철 9호선만 지금 민자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기회가 됐죠.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프랑스 회사죠? 맞습니다.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다 이게 이명박 때문이야라는 댓글이 있던데 이유가 근거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개통했을 때 서울시가 무려 3조 원 84%나 가까운 돈을 댔어요. 근데 민간이 16% 정도 돈을 냈거든요. 그걸 민간에 맡기기로 한 겁니다. 운영사를. 그래서 운영사가 지금 메트로구로 되어 있는데 이 메트로구가 다시 이 운영은 서울 9호선 운영 주식회사한테 맡기는데 거기에 주로 대주주가 RDTA라고 프랑스 대중교통공사하고 프랑스의 유명한 물 또는 뭐 공공서비스 민영화 기업이라고 하는 베올리아가 이렇게 투자를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노동자들이 프랑스 대사관도 찾아갔거든요. 그 이유가 아니 프랑스는 노동인권의 천국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열악하게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비판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서울에만 1호선부터 9호선까지가 지금 운행 중인데 맞습니다. 1호선부터 8호선까지는 어쨌든 이 지하철 공사 등등이 하는 거고 9호선만 민자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9호선에서 근무하는 기관사하고 직원들은 1호선부터 8호선까지의 직원들에 비해서 훨씬 더 노동 강도가 세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지금 기관사로 직접 일하고 있는 임미정 기관사 이야기 좀 들어보고 그리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임미정 기관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몇 년째 지금 근무하시고 계신 거예요? 제가 2010년 8월 인턴으로 들어왔고요. 그 후에 정직 발령되고 지금은 횟수로 7년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주간, 야간 근무 이런 건 어떻게 교대가 됩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4일 근무하고 이틀 쉬는 주간, 야간, 휴무, 주주, 야야, 휴휴, 3조 2교대로 이제 저희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출근 시간은 매일매일 이제 분단위로 쪼개지고요. 뭐 4시 5분, 4시 8분, 4시 10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분단위로 쪼개지고요. 새벽 4시? 네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야간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밤에 출근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전 11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야간 근무가 시작이 되고요. 오전 11시부터가 야간 근무예요? 네네. 그래서 평일 기준 이제 뭐 퇴근 시간이 새벽 2시까지 이제 그때 이제 출근 시간 분단위로 쪼개지는 출근 시간에 맞춰 보통 9시간 정도 이제 각자 근무를 하게 되죠. 예. 그럼 기관사가 기관실에 딱 타서 운전을 시작하면 그 기관실에서 내릴 수 있을 때까지 몇 시간 정도 운행을 하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저희는 이제 다이아라고 부르는데 근무하고 있는 그 근무 스케줄에 따라서 틀리고요. 제일 길게까지는 차량 기지부터 시작해서 제일 길게는 4시간 50분까지도 있고요. 네, 뭐 제일 짧게는 2시간, 2시간 반 내지 2시간 그렇게까지도 있고요. 그게 한 텀이 끝나면 쉬고 또 다른 이제 근무를 하고 하는데 통틀어서 보통 5시간 34분으로 기준을 잡긴 하는데 그게 부수적인 뭐 역과 역 이동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들어가지 않은 시간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길게 4시간 50분이면 화장실 못 가서 어떻게 해요? 그게 저희가 이제 제일 큰 문제점인데 터널 내 간이 화장실이 마련이 되어 있긴 하는데 사실 그거를 쓸 시간도 마땅치 않고요. 왜냐하면 종착역에 도착해서 지연이 되면은 다시 출발해야 되는 출발 시간이랑 맞물려 버리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지연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거를 이제 사용할 수가 없죠. 그리고 위생상의 문제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개별 소변 봉투를 나눠주거나 운전실에 이제 간이변기를 뭐 비치해 두고는 있긴 하는데. 아니 기관실에 소변 봉투나 간이변기가 있다고요? 아이고 이제 벌써 7년째 근무신데 건강 괜찮으세요? 아직까지는 고맙게도 제 몸이 버텨주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 분들은 어때요? 지금 이제 나이대가 아직 젊기 때문에 어떻게 버티고는 있는데요. 아프신 분들도 있고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이긴 해요. 뭐 여성 기관사들은 전체 기관사 중에 몇 분 안 된다고 하긴 하지만 여성 기관사들은 특히 좀 더 어렵지 않을까요? 저희는 이제 출산 휴가를 병행해야 되고 임신 시 이제 뭐 근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복합적으로 문제가 돼서요. 좀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사실 쉽진 않습니다. 지금 임신을 하신 경우에는 어떻게 근무합니까? 일단 임신 확인서라는 걸 제출하게 되고요. 이제 사무 인력으로. 그래요? 네. 이제 사무 인력으로 빠지게 되면은 일단 한 명이 비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를 충원을 해주지는 않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일을 더 해야 돼요? 네. 해당 팀에 있는 팀원이 그 부분을 이제 채워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1호선부터 8호선에 비해서 9호선은 지금 승객 수송하는 양에 비해서 직원 숫자가 기본적으로 대폭 적기 때문에 이렇게 경무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인원은 아주 정말 딱 필요한 딱 그만큼만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비게 되면은 산학협력이나 인턴 제도를 이용해서 충원하게 되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도 이제 다른 기관에 뭐 공고가 난다거나 하면은 떠나게 돼 있는 거죠. 9호선 직원들의 이직률이 그래서 대단히 높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로 계속이 된다면은 그 이직률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어느 조직이건 신규자만 넘쳐나는 그 조직은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신규자가 넘쳐나는 데다가 일이 경무면 사고의 위험이 커지는 거 아닐까요? 교육을 어느 부분 시켜서 이제 단속 승무를 하게 되지만 쌓이는 경험치를 무시하지 못하는 직업인데 우수한 능력의 경력자들은 이미 다 떠나가 버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미정 기관사였고요. 아이고, 안진권 처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뭐 정말 열악합니다. 그 중간에 말씀에도 나왔는데 그 1호선에서 8호선은 이제 서울교통공사로 통합됐잖아요. 거기서 기관사 1인당 수송 인력이 평균 16만 명으로 나오는데 지하철 9호선은
평균 1인당 26만 명. 어이구, 차이도 그러니까 많이 나네요. 예, 인원이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고 훨씬 더 부담을 느끼겠죠. 예, 어둠 속에서 운전하시면서. 그다음에 고성 지하철 노조가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고성이 하루 평균 운전 시간이 5시간 34분 45초. 예. 전체 지하철 승무 노동력 가운데 가장 길고 대기 시간도 1시간 38분으로 1시간 38분 가장 짧았다. 그러니까 다른 1-8호선. 근데 1-8호선은 지금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9호선을 민자로 운영하면서 아무래도 민자의 특징은 자기들이 투자한 돈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안전이나 노동인권을 중심으로 보다는 이윤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선생님들 그다음에 청취자들도 2012년대 갑자기 500원 폭등하겠다고 공고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맞아요. 예. 우리나라 대중교통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9호선이 지옥철 사태로 혼잡도가 234%에 달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100명 들어가야 될 곳에 234명을 넣어놨다는 거거든요. 애초에 왜 민자로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게 이명박 정부 다시 하라는 말이 나왔는데 끊임없이 특혜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그때 30년짜리 계약을 해버렸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그때 30년 계약에 그 유명한 MRG라서 최소 수입을 보장해 줍니다. 그다음에 적자가 나면 또 적자를 보전해 줘요. 이 구조는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서 2010년 500원 폭등을 막으면서 잘했습니다. 그때 박수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제가 됐던 특혜를 받은 대주주 맥쿼리를 교체하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지금 시민들은 1-8호선하고 다를 이유가 없다. 빨리 1-9호선으로 가고 통합하고. 근데 그 30년간 운영권을 메트로9이라는 곳에 줬기 때문에 이 해지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만약 그냥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구조가 잘 드시는 구조 복잡한데 자 메트로구가 30년 시행을 하고 그것을 서울 9호선 운영 주식회사에 넘겼다고 그랬잖아요. 이분들의 대주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리교통공사하고 베올리아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현대 로템이 20%, 파리교통공사하고 베올리아라는 곳이 72%, 또 베올리아 계열사가 8%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자는 민자인데 또 다국적 기업 민자, 그렇죠. 또는 파리교통공사가 끼어 있는 희한한 민자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분들이 요것만 더 말씀드리면 실제 프랑스계 자본이 투자한 돈은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되나 봐요. 그런데 2009년부터 2015년도까지 배당액만 234억 원을 가져갔다니까 많이 남긴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공공기관이었으면 아니, 잠깐만요. 분명한 숫자입니까? 프랑스 계열사가 투자한 거는 정확히 10억이고 자본금 10억 프랑스 정도. 계열사가 가져간 배당금이 234억 맞아요? 맞습니다. 2009년부터 2015년 동안. 이야, 대단하군요. 그러니까 이제 공사비용 말고, 공사비용은 원래 이제 저 민간 사업체 따로 냈었으니까요. 84%. 아니, 저 공공이 84%, 민간이 16% 낸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공사비용 투자되는데도 일단 참여는 했고.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메트로9 시행으로 일부 이어지게 된 것이죠. 공사비용 일부를 냈다는 이유로 처음에 맥쿼리가.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파업도 하고 그러는데 서울시 측은 법률상 자기들이 지금 나설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랬다면서요? 왜 그래요? 뭐 좀 소극적 태도인데 예전에 500원 인상했을 때 그 박원순 시장님이 나서서 직접 그걸 막고 맥쿼리의 문제를 해결한 건 잘했는데 그다음에 지하철 혼잡도 234%대도 열차를 증차시키겠다. 지금 6량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4량만 다니거든요. 이것도 비용 아껴서 돈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민자가. 그때도 환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파업이니까 뭐 대체 인력 투입하고 뭐 이런 조치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노사관계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다는 입장이고. 서울시가 사측이 아니다? 소위 말하는 원청 사업자 그거네요. 맞습니다. 원청 분명히 원청인데 지금 원청의 책임을 다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다만 증차를 우리 노동자들이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대한 문제 제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근데 안전하게 운전해 우리 시민들도 안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공익성이 있었고 두 번째는 증차를 요구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년까지 110량을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차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서울시한테 있나 있습니다. 보죠? 그래서 하지만 인력 충원이나 무슨 근로시간 뭐 이런 거에는 자기가 직접 나설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그건 노사가 안의 문제다라는 건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원청 책임자로서. 어차피 서울시 책임하에 지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그 건설비에 84% 3조 원을 서울시 우리 국민 세금으로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했어도 더 나서서 그러니까 증차를 4량에서 6량으로 하고 110량을 늘리기로 한 건 잘한 거지만 그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지금 조건에서 1-8호선과 거의 비슷한
처우 조건으로 노동 강도로는 그렇죠. 만드는 것은 서울시가 나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게다가 지금 9호선은 노선이 자꾸 길어지고 있잖아요. 예, 계속 지금 앞으로 보훈병원 저 강동구 송파구 그쪽까지 연결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 9호선 그리고 지금 9호선 노선도 황금 노선입니다. 그럼 황금 노선이죠. 국회 강남을 관통하고 그러니까요. 그 특급 열차 얼마나 인기 많은데요. 아니 황금 노선이니까 234%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혼잡도 230. 그래서 그 유명한 하상욱 시인의 그 지옥철이라는 시가 착하게 살았는데 우리가 왜 이곳에라고 하는 시가 데이트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옥철이라는 시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도 그렇고 노동자들도 다 착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지옥 같은 경험을 하나라는 탄식이 쏟아져 나오는 거거든요. 30년짜리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금 서울시가 적극적 역할을 해서 뭔가 변화를 주지 않으면 계속 상황은 악화될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더 많은 이윤만 추구하는 걸 그대로 놔두면은 상황은 악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대형 사고도 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지금 나흘에 이 9호선 노동자들이 파업하면서 그 사연이 많이 알려져 국민들이 되게 걱정을 하는데 나흘에 1시간 정도 잤다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2시에 나갔다가 또 낮 2시에 나갔다니까 생체 리듬이 완전히 망가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수면 장애가 가장 심각하거든요. 수면 장애하고 공황 장애, 그다음에 환청 같은 게 들린다는 거예요. 이건 물론 다른 기관사들도 비슷한 건데 그런 상황에서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잘못하면 대형 사고 나잖아요. 그렇죠. 한 열차에 수천 명씩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건 서울시가 일면 약간의 무리수를 두어서라도 공기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면 적극적으로 온천 사용자로서 그 시민들 안전과 노동자들 안전을 쟁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네, 시사잡기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일 저녁 6시 30분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KBS 노조 오늘로 총파업 94일째입니다. 어제부터는 광화문 광장에서 비리이사의 해임을 촉구하는 릴레이 발언도 시작했고요. 집행부는 무기한 단식 농성도 시작한다고 하는데 잠시 후 성재호 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조두순 사건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해서 오늘 청와대 조국 수석이 답변을 했죠. 재심은 불가하다. 하지만 조두순이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건 막을 수 있다. 막겠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나영양 같은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건지 우석대학교 김태경 교수의 설명 들어보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요. 초대 대법원장을 지내셨죠. 가인 김병로 선생의 생애를 통해 오늘날 사법개혁이라는 과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가인 김병로라는 제목의 책을 펴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인섭 교수 함께 만나보겠고요. 안진걸의 이웃사람, 얼마 전 파업을 했던 지하철 9호선 지옥철 노동자들 이야기 나눠봅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오늘로 94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KBS 새노조 소속 노조원들, 어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비리이사 해임을 촉구하는 릴레이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노조 위원장은 무기한 단식 농성을 선언한 그런 상태네요. 네, KBS 새노조의 성재호 위원장을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KBS 본부장입니다. 릴레이 발언이라는 게 어떤 거죠? 예, 일종의 이제 국회에서 하는 그 필리버스터와 비슷한 건데요. 네. 좀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 조합원들이 그 계속 이어서 24시간 그 철야로 쉬지 않고 우리 파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그럼 한 사람이 보통 몇 시간씩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보통 저희가 1시간 정도 해줄 것을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은 드렸는데 조합원마다 좀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2시간 하시는 분도 있고 30분만 하시는 조합원도 있고 또는 다시 와서 하는 조합원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시민들에게 KBS 새노조가 왜 파업하고 있는지 뭘 요구하는지를 알리는 그런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사실 우리가 파업을 오늘
오늘 94일째를 맡고 있는데요. 예. 지금 방통위가 사실 감사원 감사 결과, KBS 이사들에 대한 감사 결과 나와 있는데, 업무 준비를 대규모로 유용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런 비위가 심각하게 드러난 이사들을 어서 빨리 대통령에게 해임해 줄 것을 건의할 것을, 그걸 의결해달라는 그 촉구를 하는 차원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사실. 예. 감사원이 업무 추진비 사용한 실태를 조사했더니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더라. 그러니 감사원의 의견으로 방통위 쪽에 뭔가 조치를 취해라라고 보낸 거죠. 해임을 건의하라고 이미 통보가 갔고요. 지난달 24일 날, 10월 24일 날 통보가 갔고, 그거에 대해서 방통위가 행정처분을 위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아서 열흘 지나도록 저희가 이렇게 거리에까지 나와서 릴레이 발언도 하고 또 이제 언론조위원장과 함께 제가 뭐 단식에도 돌입해서 하루라도 빨리 좀 앞당기려고 그렇게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왜 열흘 넘게 가만히 있답니까? 지금 방통위가 아마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아직 결론을 내지는 못했어요. 누구를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MBC가 새롭게 시작하고 있고 SBS도 최근 사장 임명 동의제를 실시하면서 새롭게 변신하면서 뛰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KBS만 경쟁력이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이를까 봐 이렇게 뒤쳐져서 그리고 뉴스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이제 영원히 잊혀지고 버림가 될까 봐. 그래서 이 흐르는 시간이 정말 가장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죠. 알겠습니다. 방통위 즉각 행동에 좀 들어가라 이거군요. 딱 간단히 말해서. 맞습니다. 네네. 바로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 절차를 오늘이라도 아니면 내일이라도 당장 좀 시작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KBS 새노조의 성재호 위원장이었습니다. 지난 2008년 발생한 일명 조두순 사건, 징역 12년형 받았는데 3년 후인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자 국민들이 조두순 재심에서 무기징역으로 처벌 강화해달라 이런 청원이 이어졌죠. 오늘 청와대 조국 수석이 답변을 했는데 법률상 재심은 불가능하다. 다만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서 이 조두순이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재범하는 것을 막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성범죄 피해자들 심리치료를 해오신 우석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김태경 교수 연결해봅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법률적으로 오늘 청와대의 답변은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재심은 사실 안 되는 거겠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법률상 재심은 그 처벌받은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만 가능한 거라고 하니까 무기징역으로 더 세게 처벌하기 위한 재심은 법적으로 우선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말이죠. 대신에 전자발찌 7년간 부착해야 한다. 법무부 보호관찰 받아야 되기 때문에 특정 지역 출입금지나 이런 것 등등 할 수 있다. 이러면 피해자한테 충분한 보호 조치가 될까요? 글쎄요. 사실상은 전자발찌를 차거나 보호관찰 중에서도 재범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얼굴도 공개될 예정이에요. 5년간 신선정보 공개되기 때문에 이거는 실효성이 있을까요? 실효성에 대해서는 설왕설래 말이 많아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발찌를 차고도 재범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연 억제 기능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여론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무엇보다 얼굴 공개의 경우에는 집집마다 우편으로 사진이 배달이 돼요. 그걸 저도 보호자라서 받아보곤 하는데 피해자 보고 가해자가 주변에 있으니 얼굴을 잘 익혀두고 알아서 조심하라는 의미로 비춰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재검토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네요. 제도 자체는 되게 의미가 있는 제도이긴 한데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3년 있으면 이제 출소하는데 가장 우려되는 게 혹시 조두순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이거거든요. 재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범행의 그 수법이나 이런 걸 봐서는 재범 가능성은 낮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만한 사건입니다. 낮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있다?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요. 아이를 유인해서 폭행하고 그런 상태에서 성폭행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 조절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예. 그런 맥락에서 재범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예. 그리고 피해를 당했던 피해자들은 범인이 출소할 시점이 되면은 심리 상태가 굉장히 불안해진다면서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스마일센터에서 운영하는 생활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예. 곽재훈 기자가 수고해주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결국 오늘 새벽에서야 예산안 처리됐죠?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오늘 새벽 12시 30분 정도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정 처리 시한이 12월 2일을 결국 나흘 넘겨서였는데요. 이 예산안은 재석 178인 가운데 찬성 160, 반대 15, 기권 3표 이렇게 표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당은 이 예산안 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을 했고요. 의결된 예산안 총액은 428조 8,626억 원 규모였고 내용은 앞서 나왔던 여야 주도부의 합의안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네, 한국당은 아예 불참했다면 반대 15표는 주로 바른정당? 네, 바른정당 11명 전원에 국민의당에서 이현주 김중로 의원이 반대했고 한국당 신상진 주호영 의원이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기권은 한국당 김연아 의원,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그리고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었습니다. 이 국민의당에서 이현주, 김중로 두 의원이 반대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취지입니까? 일단 이 두 분은 뭐 공무원 증원 반대라든지 최저임금 상승분을 뭐 국비로 지원하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바른정당의 반대와 아주 유사한 취지였습니다. 예. 특히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취지로 본회의장에서 반대 토론까지 했는데요. 그래요? 사실 앞서 본회의 직전에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반대 투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회에 일순 긴장이 돌기도 했는데 의원총회 결과 이 김경진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이 압도적 다수는 찬성 의견이다. 일부 반대가 있다. 이렇게 이중 결과를 브리핑했고요. 예. 실제 결과도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12시 넘어서까지로 이렇게 본회의가 길어진 건 한국당 의원들 때문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은 예산안 투표를 거부하고 또 본회의장 안에서 고성 항의를 하면서 의사 진행을 좀 방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본회의를 한 차례 정회시키고 예산안 처리를 몇 시간 늦추는 정도가 이 한국당이 얻었던 성과의 전부였습니다. TV 화면 보니까 의장석 앞에 나가서 막 구호 외치고 그런 모습도 있던데요. 네, 선진화법 통과되고는 좀 이례적인 모습인데요. 본회의장 안에서 이렇게 팔을 흔들면서 구호를 외치는 등 예산안 처리에 한국당이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 본회의 의사 일정 1항이었던 법인세법 개정안이 가결된 직후인 밤 10시 12분경에 이미 반대 당론을 정하고 이 당론을 어떻게 관철할 거냐 이 대응 전략을 논의 중이던 한국당 의원들이 이 본회의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서 예. 고성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이 먼저 가결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반대표가 워낙 좀 많이 나와서 네. 한국당이 처음부터 거기에 표결했으면 법인세는 부결될 수도 있었다 이런 기사가 쭉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숫자만 보면 그게 맞는데요. 좀 가정적인 얘기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부수법안이 안건 순서상 예산안보다 먼저 가결이 됐었는데 법인세법은 재석 177인 가운데 찬성 133, 반대 33, 기권 11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인세법은 특히 이제 국민의당에서도 김성식 의원이 반대 토론을 했고 정의당에서도 왜 그러니까 정부 원안대로 많이 세금을 올리지 않고 깎아주냐 이렇게 좀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한국당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반대표가 33표, 기권이 11표나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표 33표에 한국당 전원 참석했으면 부결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분을 아까 가정적인 얘기라고 말씀을 드린 게요. 한국당 의원들이 만약에 들어와서 그럼 한국당은 반대할 게 다소 뻔한 상황인데 국민의당에서 반대표가 21표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국민의당 의원들이 그대로 반대를 해서 한국당 이중대다 이런 비판을 받는 선택을 과연 했을지 사실 이건 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예. 오늘 김광림 한국당 정책회의장이 이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니까 그건 언론에서 하는 얘기가 안 맞다 이렇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반대 토론하고 소득세 법인세를 반대를 했으면 아마 가까스로 통과는 됐을 거다. 한국당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반대하고 싶은 사람들이 마음 놓고 반대를 한 거지 우리가 들어가서 빨간불이 다 켜졌으면 그 사람들 반대 못할 거다. 이렇게 예.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참석했으면 국민의당은 찬성으로 돌아섰을 거다. 네, 이제 그런 취지였고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 김광림 정책위의장 말은 이랬습니다. 수정안을 부결시키면 그럼 정부 원안이 올라오지 않느냐. 그럼 비위 정도가 심각한 이사가 누구인지에 대한 결론 그리고 그 비위 정도가 심각한 걸로 과연 해임이 가능하지 않냐. 물론 감사원의 판단은 나왔지만 방통위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면서 거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법적 검토 없이 만약 해임 건의를 했다가 그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혹여 법원에서 승소라도 하게 되면 뭔가 명분을 잃는다. 이런 걸 우려하는 것 같군요. 그렇죠. 물론 그런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감사원이 철저하게 조사를 이미 한 거고
각 개인적으로 면접조사까지 다 한 상태이고, 예. 그리고 감사원이 통보를 한 지가 무려 지금 열흘이 넘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과 관련해서 이미 법률 자문을 해도 끝날 시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차피 그리고 어떤 해임 조치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려면은 예. 사전에 소명 통보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해임 대상자 비위 정도가 심각한 몇몇 이사들에 대해서는 해임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해놓고 예. 그들의 소명을 듣고 판단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사전 통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난 금요일 날 이른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의견 제출을 하라고 통보는 했지만 그거는 예.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 조치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예, 예. 사실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누가 해임을 될지 이거를 정해놓고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사전 통지를. 예. 그래서 그걸 아직 안 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 상태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시일이 걸리니 소명을 받기 위한 시일이 걸리니 일단 통지를 빨리 해서 네. 또 소명을 받아보고 판단을 해도 되지 않느냐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오늘 오전에도 방통위 회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아무런 논의가 진척된 게 없답니까? 저희도 별다른 논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인호 이사장 같은 경우는 이번 감사가 편파적인 감사고 정치적인 감사고 이런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가지 점에서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저는 언어도단이라고 보지만요. 일단 이 감사원 감사는요. 저희 언론노조 KBS 본부가 요청한 겁니다. 감사를 예. 해줄 것을요. 예. 왜냐하면 이사들의 법인카드와 관련된 비리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저희의 어떤 조사나 취재에 의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저희한테 공익 제보를 해주셨어요. 수신료로 예. 바탕으로 만들어진 KBS 법인카드를 마구잡이로 쓰고 다닌다. 예. 심지어는 나한테 주고 갔다. 맘대로 쓰라고. 이런 제보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저희한테 제보가 접수돼서 그런 것들을 의혹을 기자회견까지 했었고 예. 그래서 모든 이사들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해달라. 예. 감사원에서. 예. 문제가 있으니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예. 이게 무슨 어떤 방송 장악이니 무슨 정권의 홍위병이니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고 예. 이거는 국민이 낸 수신료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이 낸 수신료이기 때문에 그것이 100원이냐 100만 원이냐 1000만 원이냐 이거를 떠나서 한 푼이라도 이용한다는 것은 이사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노조에 들어온 카드 주고 갔다는 공익 제보가 그게 애견 카페 동호회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예, 그쪽 애견인들 가운데 한 분이었죠. 네. 지금 MBC도 파업 이제 철회했고 또 KBS의 이른바 제1노조도 파업을 철회했고 지금 네. KBS 새 노조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조합원들 많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현재 이 내부적으로 동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예. 사실 지금 최장기 파업이 불가피하고 100일도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다만 그런 어떤 내부적인 동력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오직 한 가지만 지금 사실은 좀 답답한 그곳에 긴급 도피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그래요. 그 정도예요. 네. 예. 피해자 나영이 얼마 전에 수능을 치렀어요. 꿈이 의사라고 하는데 벌써 한 5년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의사가 되고 유명해지면 범인이 해코지하러 금방 찾아올 것 아니냐. 아예 학업 중단을 원할 정도였다는데 이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심리 상태입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많은 피해자들이 실제로 그런 호소를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아동기에 피해가 있었던 분의 경우에는 청소년기, 성인기 초기, 그다음에 이제 연인이 생겼을 때 결혼하고 출산기까지 해서 삶의 트라우마, 많은 스트레스가 있을 만한 고비들마다 예. 과거의 트라우마가 재경험되는 현상은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예. 오래전부터 이 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을 만나서 상담해 오셨는데 지금 그처럼 불안해하고 그러다가 아예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고 이런 사례들도 많았습니까? 네,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갑자기 남편 얼굴이 가해자의 얼굴로 보여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례도 봤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런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정말 어떤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되게 많은 조치들이 이미 있고요. 예. 문제는 피해자는 사건 직후부터 범인 출소하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신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게 제도보다는 실효성을 먼저 검토를 해서 정말 도움이 되는 제도들을 좀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심리치료가 단기가 아니라 예. 장기적으로 꾸준히 지속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심리치료를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은 좋은데, 내가 네.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범인이 출소할 네. 시점쯤에서는 그러면 그 당시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뭐 경찰력을 동원해서라도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호 조치가 꼭 필요한데 현재는 사실은 그 시점에선 받을 수 있는 보호 조치가 없습니다. 법률상 없죠. 네,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 혼자 감당을 해야 하는 상태이고요. 예. 사실은 보복범죄가 지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보복범죄 때문에 다시 저희한테 와서 도움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예. 보복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들 장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장 출소 시점부터 일정 기간 동안은 공권력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 같은 건 필요하겠군요. 굉장히 시급히 필요한 지점이죠. 네. 아이고, 이제 뭐 법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3년 후에 출소, 지금부터 한 3년 그 사이 동안 얼마나 불안할까요?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잘 적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되게 대견하고요. 예. 더불어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큰일이 생길 때마다 흔히 표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큰 사건의 피해자를 떠올리는데 예. 피해자들에 따라서는 잊혀지고 싶어 하시는 피해자들도 많으십니다. 물론이죠. 예. 네, 그래서 평범한 이웃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예. 그들이 우리 이웃으로 평범한 이웃으로 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그 말씀, 평범한 이웃으로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미처 못하고 있는 게 뭔지 이번에 꼭 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우석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김태경 교수였습니다. 네, 오늘까지 프레시 안에